자, 제가 17페이지죠. 강의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일일이 17페이지 책 검사를 쭉 해봤습니다. 책 검사를요. 해보니까 왜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상하 좌우로 다 보시면, 그러니까 앞뒤로 좌우로 다 보시면 전부 다 필기 도구로 밑줄 그었잖아요. 밑줄 친 게 다 다를 거예요. 예. 이것도 방법의 차이인데. 예. 처음 공부하시니까 밑줄 치는 것도 약간 요령이 있어요. 밑줄요. 어떤 분은 보니까 밑줄을 연필과 끈 분도 계시고 볼펜과 밑줄을 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아예 빨간 펜과 끈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형광펜 갖고 색칠한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방법이 차이인데요. 일단 혹시라도 형광펜 갖고 처음부터 첫 시간에 색칠한다. 완전히 망하는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밑줄도 요령인데 공부하시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이달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1월달, 1월, 2월 공부하시고 3월, 4월 하시고 5월, 6월 또 보셔야 돼요. 기본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물론 5월달은 요약집 위주로 가겠지만은요. 세 바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 밑줄을 그어요. 제가 밑줄 그어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혹시라도 빨간 볼펜과 처음부터 밑줄을 긋더라고요. 빨간 볼펜 가지고요. 밑줄을 그어요. 3월, 4월도 또 볼펜 가지고 또 밑줄을 그어요. 5, 6월 또 빨간 펜과 긋게 되면 5, 6월 되면요. 치광근이 온통 벌개집니다. 아시겠어요? 다 중요해요. 예. 그럼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빨간색 넣으면 큰일이고요. 처음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1월달, 2월달 과정은 연필 갖고 이렇게 부담 없이 딱 꺼주고요. 예. 꺼줍니다. 3월, 4월 때는 이제 볼펜 들어가요. 볼펜 갖고 밑줄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밑줄이 세 줄이 한 줄이 되고 두 줄이 한 줄이 밑줄이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져요. 마지막 과정은 이때부터 빨간 볼펜이나 빨간색이나 또는 이제 형광펜 있죠. 이거 갖고 이제 중요하다 색칠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한 줄이 한 단어가 되고 두 단어가 되고 그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쌓이게 되면요. 아, 처음에 내가 실력이 없을 때 연필을 끊는 게 처음 공부할 때였구나.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볼펜가 딱 들어가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색깔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책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똑같이 그냥 빨간색만 쫙쫙 닦아버리면 책이 책까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좀 밑줄로 잘 꺼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책과 제 책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제 책을 잘 보시면 분근을 했지만 책이 두꺼워서 반을 잘라버렸는데 잘 보시면 요 붙은 거 있죠? 요거 붙여놨잖아요. 예. 여러분 책 깨끗해요. 근데 책 펼 때마다 진도가 나가면요. 나중에 뭐 수요 공급 파트다, 개발 파트다, 감정 평가 파트다. 그때마다 책을 막 일일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쌓여버리면 이거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견초지 가지고 분리만 딱 목차별로 해버리면 다음 진원 나갈 적에는 딱 넘어가면 수요 공급, 딱 넘어가면 경기 변동, 딱 시장이다.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그렇지만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파트별로 견치를 딱 붙여버리면 이거 자체가 공간 개념이 생겨요. 눈만 착 감아버리면 아 거기가 무슨 파트가 있더라. 딱딱딱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 없어버리면 계속 책을 뒤적거려야 되고 볼 때마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 동강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견주지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기준문제 목차 있잖아요. 큰 타이틀 위주로 페이지마다 쫙 붙여주게 되면 찾기가 정말 편한데 학교는 뿐만 아니고 민법도 공법도 다른 과목도 다 붙여주게 되면 흐뭇해집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아주 좋아요. 견줄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에 계신 분만.
좀 만져보세요. 종이인지 코팅인지. 비닐이지. 코팅이죠.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종이다 코팅이다. 코팅이죠. 만져보세요. 자, 그래서 요 견주지 붙이는 게 자칫하면 종이로 사면 또 망해요. 종이로 된 거 사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종이로 된 거 사게 되면요, 붙이자마자 보름만 한 달만 지나면 종이가 달아 빠져가지고 정말 책이 더러워지거든요. 예. 뭐죠? 코팅이 된 거. 반짝반짝거리고 코팅된 거는 구김도 없고요. 이거 1년 그대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1년 그대로 가요. 코팅으로 된 거 딱 붙여주시면. 커버 딱 털면 요 아시죠? 예. 다이소 가면 많습니다. 코팅된 거. 1,000원, 1,000원. 정가면 다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딱 코팅된 거. 절대 종이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코팅. 딱 붙여놓게 되면 오늘 시간 좀 걸릴 겁니다. 6개 저걸 전부 다 딱 체크하게 되면 앞으로 볼 때마다 중간년 딱 들어가면 한 번에 딱 넘어가게 되면 아주 편해요. 정말로. 정말 편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어야겠네요. 밑줄도 잘 꺼야 되고 또 이 분리도 잘 시켜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아주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7페이지까지 보았습니다. 17페이지 정착물 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18페이지. 괄호 2번. 광의의 부동산. 밑줄입니다. 괄호.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밑줄. 옮겨서 볼게요.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자, 꼭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인데 바로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민법.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체크했듯이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의제부동산. 똑같은 말입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대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러면 4번부터 먼저 봅니다. 종류가 쭉 나와요. 자, 제목만 밑줄 하시면 돼요. 기역번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밑줄. 니은번 선박 밑줄. 디귿번 공장재단. 리을번 광업재단. 다음에 미음번 임목. 비읍번 광업권. 그리고 시읍번 어권. 제목만 하시면 돼요. 제목만. 옮겨서 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인데 건설기기가 중기라고도 불러요. 중기 또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다음에 공장재단 등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준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얘는요, 제목만 하시면 되고 종류 3번 올라가요. 3번. 준부동산은 등기법이 아닌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밑줄. 이걸 갖추게 되는데 이는 또 밑줄입니다. 감정평가 밑줄, 저당권 밑줄.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자동차, 전기, 선박, 항공기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석이 될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한대요. 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 실익이 뭐냐? 세 번째. 실익은 준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자, 저당권.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해요.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중개의 대상도 돼요. 부동산처럼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중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개법 공부하시겠지만 중개법 첫 시간에 뭘 공부하죠? 중개의 목적물 대상 공부하잖아요. 어떤 걸 중개할 수가 있죠? 아마 암기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정은 중개법 김성수 교수님이죠. 예, 지금 맞죠, 그죠? 예, 수업 잘하시면 재밌게 하세요. 예, 저랑 강의 오래 같이 했었고 또 중개법 박용덕 교수님도 저는 강의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아마 중개법 수업 듣게 되면 중개 대상은 이렇게 안겼을 거예요. 토, 건, 입, 광, 공이다. 토, 건, 입, 광, 공. 토지, 건물, 임목, 광산, 공장. 얘가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 대상이다. 한번 볼까요? 토지와 건물 하게 되면 요거잖아. 토지와 건물이니까 무슨 부동산 협의. 예. 다음에 임목, 광산, 공장. 임목, 광산, 공장. 얘들은요. 무슨 부동산? 전부동산.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자 모든 부동산 틀린 말입니다. 왜? 얘들은 빠지잖아. 얘들은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부동산도 임목, 광산, 공장 정도는 중개가 가능하지 앞에 그런 중개 대상이 안 된다 말입니다. 중개는 이제 여러분들 빠져요. 그래서 토건, 입광공 5가지가 중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지? 협의의 부동산, 얘는 뭐지? 전부동산까지도 중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것이 광의 부동산이고 전부동산 왜 공부합니까? 평가할 수 있다. 저당 설정 가능하다. 중개도 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전부동산 실익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부동산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크게 2가지가 협의와 광의 2가지다. 협의와 광의. 다음에 19페이지 목차 2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인데요. 얘는요 단어만 아시면 돼요. 단어. 1번 생산요소 밑줄. 다 밑줄 하지 마세요. 생산요소만. 다음에 2번 자본 밑줄. 다음 페이지 3번 소비재 밑줄 상품 밑줄. 4번 자산 밑줄. 밑줄 4개입니다. 밑줄 4개. 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생각보다 출제가 자주 됩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하게 되면 이하 설명은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우리 시험은 단어만 나와요. 단어만. 바로 정리해버리자. 이 단어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시어자가 들어갑니다. 시어자가. 그래서 생산 요소, 자산, 소비재, 상품 한눈에 팍 보이잖아요. 따라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얘가 17회, 23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재단 시어자가 없잖아요. 틀린 답 환경 시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빨리빨리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다음에 3번. 자, 부동산의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얘도 단어 내기 밑줄 하세요. 1번 자연 밑줄, 2번 위치, 3번 공간 밑줄, 4번 환경. 단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술적인 측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측면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형태가 있더라 해서 물리적 측면 또는 기술적인 측면이 됩니다. 단어만 보시고 나머지 설명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단어를 바꿔서 뭐래요? 얘를 여기 집어넣어요. 아시겠어요? 얘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예, 종류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만 확실히 뭐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또 이런 단어가 마구 섞어버리면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잖아. 아시겠죠? 가장 잘 나오는 게 이런 단어를 전부 다 뒤죽박죽 섞어서 묻더라. 이거만 빨리 가려내시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개념 세 가지 관점이다. 세 가지 관점. 이걸 전부 다 포함해요. 전부 다 포함하자. 포함한 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전부 다 포함된 게 합쳐가지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학이 있죠.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구분 잘하세요. 민법과 학개론이 달라요. 민법은 뭐라고 했지? 토지와 정착물만. 학개론은 뭐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처참만 또 따오게 되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에서 법경기, 무슨 경기?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학에서의 복합 개념 하게 되면 법경기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분명히 구별하세요. 부동산 개념은 민법과 학개론은 다르다. 민법은 가장 협의, 뭐하고 뭐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학에서는 가장 넓게 본다. 다 합쳤으니까. 뭐 법경기가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민법과 학에서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민법은 가장 좁게 봐요. 협의로. 학교는 가장 넓게 봐요. 복합 개념. 여기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21페이지 책칠 네모. 책칠 네모를 보시면 자, add라고 나와 있죠.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등 개념 구분이 나옵니다. 자, 1번 복합 부동산, 2번 복합 건물, 3번 개념 구분에서 표가 나오죠. 자, 표를 보게 되면 표가 나와요. 제일 맨 밑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단어 책이 나오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다음 페이지 복합 부동산, 다음에 복합 건물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세 가지. 자, 세 단어의 공통점. 공통점은 복합자가 들어가요. 복합자가. 복합자가 들어가더라. 그런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더라. 그래서 법경기. 얘는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이다. 학에서의 개념. 우리 방금 공부했잖아요.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볼까요? 제가 이런 그림 많이 그립니다. 얘도 그리면서 얘를 그려요. 앞으로 이런 그림 많이 나와요. 왼쪽 그림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맨땅. 이런 땅을 낮이라고 불러요.
맨 땅은 낮이가 되고.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얘가 뭐지?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졌다. 얘가 바로 복합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복합부동산. 그러면 건물이 있는 땅 있잖아. 얘는 낮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땅은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라고 불러요. 건부지. 여기까지 말씀이 되는데 조금 더 응용해서 본다면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강의 노트를 다운받으시면 여기다 화살표 나와요. 괄호 평가되겠어요. 이런 것도 다 시험 논점입니다. 얘가 뭐냐? 다시. 얘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주택을 갖고 있어, 소유자가.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얘를 팔려고 해요. 땅값은 3억이고 건물 가격은 2억이다. 합 얼마? 5억이죠. 5억에 팔아야지. 그러면 이제 얘를 팔 때 여러분 어떻게 팝니까? 팔 적에는 토지 따로 3억에 건물 따로 2억 따로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5억에 팝니까? 한꺼번에 5억에 팔지. 그러니까 주로 복합부동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팔아요. 이게 뭐지? 일괄평가. 따라서 복합부동산의 평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어떻게 한다? 일괄해서 평가한다. 일괄평가. 다음에 복합건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다가 두상만 집어넣자. 두상 복합건물. 도시말로 상가주택 있잖아. 상가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는 게. 자, 3층을 지어 놓고요. 1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2층은 원룸으로 주고 또 3층도 뭐 투룸으로 주고 4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하더라. 주거용으로. 그럼 뭐지? 두상 복합 건물이잖아요. 얘가 바로 복합 건물입니다. 땡땡. 그러면 이런 자, 주상 복합 건물, 상가주택 이런 복합 건물은 얘는 주거용이죠. 얘는 상업용이잖아요. 그러면 주거용과 상업용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주거용, 상업용 가치가 다르다. 다르니까 얘는 한꺼번에 일괄평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평가가 나와. 가치가 다르다. 다르면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에서 가치가 다른 부분은 따로 평가하는 거예요. 주거용 따로, 상업용 따로.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고 감정평가가 연결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뻑 하면 묻는 게 얘를 바꿔서 물어. 법경계를 합쳐가지고 복합 부동산 하면 눈 뜨고 틀려버려요. 예.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틀린 말이잖아요.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시험 쳐봐요. 눈 뜨고 틀려버려. 눈 뜨고. 다 아는 건데. 왜 틀립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못 풀게 되면 눈 뜨고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미리 포인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는 항상 바꿔서 묻기. 얘를 여기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바꿔서 묻는 거 있잖아요. 이런 체계만 딱 잡아버리면 시험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두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뭐지? 항상 의심을 뭘 바꿀까? 그래서 항상 바뀐 데만 항상 유의하시면 우리 시험은 무조건 점수가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개념 마쳤습니다. 끝내겠고요.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제2절 부동산의 분류.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네모 1번 토지 분류를 보게 되면 1번 공간정보법, 2번 국토기획법, 3번 활동에 따라서 다시 동그라미 1번 택지, 2번 대지, 다음 페이지 3번 부지, 4번 나지, 갱지, 저지, 5번 건부지, 6번 후부지, 이행지, 7번 필지와 백지, 8번 공지, 9번 유휴지, 10번 공한지, 11번 휴한지, 12번 법지, 빈지, 다음에 13번 명지와 준명지, 14번 포락지, 다음에 한계지, 선화지, 다음 페이지, 성숙지, 미성숙지, 소지 또는 표준지, 표본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총 21개죠.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오지선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압니까? 괜찮아요. 안 나오는 거는 다 버리시면 되고 또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어. 잘 나오는 게 얘만 좀 강해지면 늘 틀린다고 그게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분류 종류가 많잖아요. 다시 오늘 첫 시간 나왔던 기출문제표를 보세요. 어떤 분은요, 이거 1년 중에서 이거 매일 공부할 때만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치됐는지. 어떤 분은요, 이걸 들고 코팅을 해버려요, 코팅을.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늘 보면서 닳지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첫 페이지에 무조건 붙이라고 했는데, 만약 붙이지만은 어떤 분 코팅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붙이지도 않고 코팅도 안 하고 그냥 둬버리면 뻔히 합니다. 보러만 지나가 봐요. 어딘지도 몰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앞으로 달아 빠지도록 봐야 됩니다. 달아 빠지도록. 자, 그럼 이제 첫 페이지 보니까, 첫 페이지. 자, 목차 2번이 있죠. 부동산 개념 분류가 까만 세모.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밑줄 되어 있죠. 토지 분류 종합 문제가 9회, 10회, 11, 14, 추가 시험 21, 22, 24, 25, 27, 28, 29, 30, 31, 32 숨도 못 쉬겠네요. 이렇게 많이 나왔죠. 몇 번? 15번.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공간법 공부하시면 지목에 속한다 안 속한다 지목에 대한 분류가 7회, 17, 19회 때 나왔고요. 필지와 백지만 묻는 문제가 1, 3, 4, 6, 18 5번 나왔고 건부정가 그리고 후보지행지가 1회 때 9회 때 독립문제가 나왔고 포락지 이렇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택의 용어 분류 있죠.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주택법 공부하십니다. 주택법 공부하게 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들어봤죠? 그 가리는 문제가 요거야. 어디까지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 조건이 있잖아요. 그 묻는 문제가 공법의 기초용어들이 학교론도 이렇게 여러 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생각보다 출제가 아주 빈도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 출제가 자주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공부하세요. 확인하면서. 자, 처음부터 볼게요. 23페이지. 토지 분류가 1번과 2번은 넘어갈게요. 1번은 공간정보법, 2번은 국토계획법. 얘는요 2차 과목이니까 제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28개 지목과 용도지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3번부터가 학교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 2번, 3번을 묶어줍니다. 1번 택지, 2번 두 번째 단어 대지, 3번 부지, 세 단어를 비교합니다. 자, 세 단어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포인트만. 먼저 이 대지라는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건축법에도 나와요. 그리고 공간정보법, 공간법에도 나옵니다. 둘 다 개념이 조금 다른데 건축법은 무시할게요. 얘는 잊어버리고.
여기서 대지는요, 공간법에서는 여러분들이 28개의 지목을 따로 공부합니다. 28개의 지목입니다. 그 중에서 지목이 대가 나와요. 지목이 대가 된다. 지목이 대인 경우를 대지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건축법 무시하고요. 그리고 택지와 부지는 지목이 없어요. 얘는 이제 감정평가상 또는 활동상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또는 부동산 활동상 용어다. 그럼 첫 번째, 지목이 대인 대지는 오로지 용도만 따지자. 주상만 떠올리자. 주거용 상업용이면 무조건 대지가 돼요. 주상 두 가지. 그러니까 공장은 안 들어가잖아요. 참고로 공장은 X, 대가 아니다. 왜? 공장은 지목이 장이라는 별개의 지목이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대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대지, 대만 나왔다면 주상 두 가지 용도만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택지. 자, 택지는요, 활동상 용어인데, 얘도 용도가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부분 토지, 수도권 대부분 토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잖아. 주상공이면 모두가 택지가 돼요. 그럼 비교되시겠죠? 대지가 큽니까? 택지가 큽니까? 당연히 택지가 더 크다. 이런 게 포함되어 버립니다. 주로 주택상가 공장이잖아요. 주택상가 공장. 이를 다른 말로 건축용지라고 불러요. 건축용지다. 건축용지. 이걸로 끝. 자, 응용합니다. 요거를 많이 그린다고 했어요. 건물이 없다, 맨땅. 뭐죠? 나지. 토지와 건물이 합쳐졌다, 뭐? 복합부동산. 합쳐졌다. 이런 땅은 건물이 있죠? 건부지가 돼요. 나지와 건부지다.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택지는요, 택지는 나지를 말할까요? 아니면 건부지를 말할까요? 나지와 건부지. 어느 게 택지가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뭐죠? 주상공이면 전부 다 택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맨 땅인데 앞으로 2년 뒤에 주택을 지을 거래요. 상가를 지을 거래요. 공장을 지을 거래요. 그럼 얘는 택지가 되는 거예요. 2년 지났습니다. 주택을 지었습니다. 상가를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어요. 이미 지어버렸다. 얘도 주상공이니까 택지가 된다. 그러니까 택지가 되면 용도를 따지지 나직은 건부지는 가리지 않는다. 나직은 건부직은 주상공이면 모두가 택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택지. 다음에 부지. 부지는요, 한마디로 바닥 토지를 말해요. 바닥 토지, 바닥에 깔린 땅입니다. 바닥에 깔린 땅. 볼까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땅, 도로, 부지만 붙이면 도로 부지. 철도가 지나간대요.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 부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밑에 있는 땅 뭐지? 건물 부지. 줄여서 건물 부지, 건부지. 바닥 토지를 말이에요. 자,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건물 부지, 건부지. 그러면 얘는 건물을 지었잖아요.
도로 위에 철도의 하천에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부지는요, 건물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물 지을 수 없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부지하게 되면 건물 짓게 되면 주상공이지. 그러니까 건축용지를 말이에요. 건물 지을 수 없는 것,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것들은 건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건축 용지라고 불려요. 비건축 용지다. 이걸 다 포함합니다.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돼요. 답이 나왔네. 택지가 큽니까? 부지가 큽니까? 얘가 가장 크지. 얘를 포함하고 얘를 또 포함하고 이걸로 끝. 이걸로 전부 다요. 택지와 항상 대지, 택지, 부지는요. 제가 한꺼번에 비교하시면 모든 공부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책을 봅니다. 2, 3페이지 택지. 택지는요. 택지는 자, 제목 택지는 뭐냐? 미션입니다. 중간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밑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얘가 바로 건축 용지를 말하고 주상공을 말해요. 2번 대지. 지금은 뭐죠? 지목이 대인 대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어를 말해요. 두 번째 단어 대지는 한정 설명드렸죠. 용도가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상 두 가지를 말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B번 건축법 X. 우리 지금 건축법 대지는 공부 안 합니다. B번 X. 다음에 24페이지예요. 니은번 대지는요. 자 볼까요? 얘는 지목이 대인 대지를 말하는데 지금 니은번 대지는 한문이 다르죠. 대는 대인데 밑에 한문이 흑토자가 아니고 오디자가 들어가요. 요런 토지는요. 일단 짧게 말하면 밑줄입니다. 자루형 토지 밑줄. 자루형 토지. 자, 칠판 그림 확인. 도로가 있어요. 도로. 이런 땅은 많이 보셨잖아요. 흔히 도로에 접했으니까. 주로 4m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건축 가능하잖아요. 건축법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땅 많이 보셨죠. 꽉 막히는 땅이다.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죠? 꽉 막혔다. 맹지. 사방팔방 꽉 막힌 땅이다. 맹지. 근데 얘는 절대 건축이 안 돼. 건축하려면 항상 도로 조건은 뭡니까? 4m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땅도 이제 건축하려고 하게 되면 이 도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러니까 4m 도로에다가 2m 접하잖아요. 이런 토지가 어떤 땅이 되겠지? 바로 자루형 토지. 요 대지가 돼요. 대지. 따라서 대지하게 되면 자루형 토지, 맹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로 내자. 그래서 자루형 토지가 됩니다. 자, 해서 1번, 2번, 3번. 3번 부지는 두 번째 줄. 바닥 토지 밑줄, 바닥 토지. 그래서 아래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모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4번과) (5번) 묶어줄래요. 4번과 5번. 4번 나지, 갱지, 저지. 5번 건부지. 자, 그러면요. 4번, 5번 묶었죠. 4번은 나지가 되고 5번은 건부지가 됩니다. 그림으로 확인. 이거 나왔네. 여기. 나지, 건부지. 다시 상식을 해볼게요. 자, 확결한 그림은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건물 없는 맨 땅, 얘가 나지가 되고요.
건물부지, 건물부지, 줄여서 건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 없으면 나지가 되고 건물 있으면 건부지가 돼요. 나지와 건부지입니다. 그럼 설명은 이제 다 된 건데 좀 더 볼까요? 나지는요,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잖아요. 나지 위에 주택 짓거나 상가 짓거나 공장 짓거나 뭘 지어도 지을 수 있잖아요.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뭐죠? 이미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지어버렸어요. 우리 건물처럼. 그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뭡니까? 용도 제한. 그럼 비교됩니까? 나지가 좋은 땅입니까? 건부지가 좋은 땅입니까? 나지가 좋지, 나지가. 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얘가 좋은 땅이에요. 예. 얘는 제한받는 만큼 가치가 떨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커요. 예를 들어 말로 효용이 크다. 효용이 크다. 똑같은 말로 유용성이 높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나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성이 높은 땅입니다. 이때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이꼴 최유효 이용 또는 최유효 사용 이렇게 불러요.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서 나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용성이 높게 흘러가는데 이를 다른 말로 최유효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뻑 하면 하는 게 줄여서 최사라고 부르게 최사. 최사의 근거가 뭡니까? 정답, 용도의 다양성. 뻑 하면 출제되고 있잖아요. 낮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어절절 시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건부지. 자, 건부지는요.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신축 건물이면 대박이라. 신축 건물이면. 근데 이 건물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건물이 노후화되는 만큼 땅값이 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낡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낡은 건물이 토지에 자꾸 제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얘를 건부감가라고 불러요. 건부감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낡은 건물이 그만큼 부지에 부담을 준다. 감가가 돼요. 얘가 원칙입니다. 반복합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원칙은 건부감가입니까? 건부정가입니까? 건부감가. 따라서 건부감가가 원칙인데 자꾸 건부정가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뭐가 원칙이다? 건부감가. 낡은 건물 때문에 건물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배가 뭐지? 낡은 건물이 있는데 오히려 땅값이 올라간대요. 이가 뭡니까? 건부정가지. 원칙은 건부감가인데 원칙은 예외적으로 낡은 건물이 있어도 오히려 올라가더라 땅값이. 이런 것도 출제가 여러 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을 본다면 재개발 예정지역입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죠. 허름한 동네가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될 거래. 조합결정이 돼버려서. 그러면 개발될 거라 기대감 때문에 땅값 얼마나 올라갑니까? 이게 뭐지? 건부정가. 그린벨트예요. 즉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린벨트. 그린벨트 여러분들 공포 공부하시면 그린벨트는 규제가 심해요. 특히 어떨 때 낮에는 어떤 것도 안 돼. 규제가 너무너무 심해버려. 그런데 그린벨트에 건물 지어서 얘들은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린벨트는 낮에는 쓸모가 없어요. 신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근데 칠학지구 내에서 건물이 있다게 되면 얘는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얘는요, 훨씬 더 땅값이 비싼 거예요. 뭐가 된다? 건부 정가. 지금 단어 출제됐습니다. 여기까지. 소수잔존자 보상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소수잔존자 보상이 뭐냐? 소수잔존자 보상. 자, 어느 외곽지 지역에 댐을 만들어요. 댐 공사. 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댐 수문 열면 이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얘가 뭐죠? 댐 스몰지역입니다. 이게 다 보상 들어가요. 근데 요 지역에 아주 군데군데 농가가 있어요. 집이 별로 없어요. 아주 군데군데. 얘가 뭡니까? 이거잖아. 농가가 있잖아요. 이런 땅은 낮에보다 얘가 땅값 훨씬 더 비싸. 왜? 건물이 있으니까. 있으면 이때부터 이주비도 줘야 되고, 또는 그 이주대책이라든지, 또는 농사지면 영농보상, 생활보상, 온갖 보상 전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택에 써버리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요.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모두가 건부정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랑 그림 보고 얘는 낮이야 없으니까 건물이 있다 건부지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서니까 얘가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사가 되는 거고, 건물이 있으니까 원칙은 건부강가, 예배가 건부정가더라. 이것만 딱 잡아버리면 공부가 끝났단 말입니다. 문제 확인합니다. 오늘 지문 볼게요. 자, 오늘 지문요. 뒷페이지 11번. 자, 11번 보시면 역시 기출문제로 지문 만들었습니다. 11번. 건부정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건부정가 예외를 나타나는 경우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재개발구역의 지정, 소수잔존자 보상제 결정을 할 수 있다. O다 X다? O. 예, 이제 문제가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자, 지금 교재는요, 24페이지. 4번과 5번 비교해서요, 낮이와 건부지를 비교했습니다. 이제 4번 더 보게 되면, 낮이는 낮인데, 옆에 제목 보시면, 갱지도 있고, 저지도 있어요. 일단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얘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